네, 잘 지냈습니까?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1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의 시 한 편과 에세이 한 편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 계획서는 약간 차이가 있죠? 원래 예정대로 하자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지옥변, 그 다음에 바진의 아버지가 새 구두를 사오실 때 읽고 난 다음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김동인 이상, 바진 임화 함께 보기로 했는데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지옥변 김동인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죠. 오늘은 이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바진과 임화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흥미진진한 얘기는 계속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금 다들 잘 따라오고 있죠? 출석 좀 부르고 가겠습니다. 김효정, 잘 따라오고 있죠? 권영현, 댓글 잘 다세요. 에세이도 잘 쓰시고. 김예원, 박재훈, 신효진, 이은정, 이태경. 근데 여러분들 댓글 다는 건 정말 성의가 없어요. 댓글 안 다는 학생들도 꽤 많은데, 다시 얘기하지만 나중에 혹시 출석 문제가 이런 출석 문제가 되면, 출석이 문제가 되면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유튜브 댓글밖에 없습니다. 잘 보고도 댓글 안 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느냐. 나는 별로 체크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몰라서 얘기하니까 댓글 형식으로 출석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더라도 좀 흥미진진하게 몇 글자를 쓰더라도 좀 재밌게 써보세요. 우리 1학년들 댓글 보세요. 우리 2학년, 3학년, 4학년보다 훨씬 나아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주호영 어디 갔나? 김지민, 김하은, 우리 지민씨 에세이 준비하고 있죠? 김보겸, 보겸이 얼굴이 안 보여요. 전재정, 연정석, 신혜원, 박기범, 황지혜, 신은혜, 윤정원, 윤재영, 노종환. 종환씨도 에세이 잘 써보십시오. 오늘 강의까지 잘 참조하고요. 신나임, 이성은, 김건우, 박성환, 이 친구는 휴학한 것 같습니다. 호환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김효정, 김지민, 황지혜, 노종환 네 학생이 집중 에세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 네 학생의 에세이에 대한 코멘트를 가상대학의 댓글 형식으로 쓰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능하면은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제목이 멋지죠? 공포와 질주, 이상의 동경. 알듯말듯합니다. 아쿠다가와가 어렴풋한 불안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을 엄습했던 것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공포, 이 공포 속에서 질주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눈앞에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경이라는 그 장소는 이른바 근대 출장소로서 한국
식민지 시대 지식인들에게 대단한 문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상은 동경을 가보지 못하다가 36년 말 동경을 갑니다. 동경에서 숨을 거두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던 동경과 이상의 동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근대 문명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또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상의 시선, 그 실체를 유고, 이상이 죽고 난 다음에 발견된 그 유고 동경이라는 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갈까요? 이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단한 미남이죠. 이 폐결핵이 엄습하기 전 모습인 것 같아요.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상의 생가가 서울에 있는데 확인해서 한번 다녀오세요. 나중에 현장 학습할 때 2학년 때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명은 김혜경입니다. 왜 이상이라고 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은 재미삼아서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나와서 지금 보성고등학교 전신이죠. 경성고공을 나왔습니다. 경성고공이랬죠. 이 경성고공은 알겠죠? 왜 이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줄임말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학적부를 보려면은 서울대학교를 찾아가야 돼요. 공과대학에 이상의 성적부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이 경성고등공업학교는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이 주로 이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을 가르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주로 그 학생들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국립 공업학교 이런 것이니까 아주 머리 좋은 이 일본 학생들이 주류였고 거기에 어쩌다가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경성고공 일본인들 사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인데 들어봤죠? 경성제국대학이란 말. 1927년에 출범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일본 제국의 대일본 제국이라 불렀죠. 얘들은 대일본 제국의 엘리트들을 생산하기 위한 그 기구로서 제국대학을 만듭니다. 동경제국대학부터 경성제국대학까지 총 9개의 제국대학을 일본 내지와 이른바 식민지 외지, 조선, 대만에 이런 제국대학을 두고서 엘리트들 양성하고자 했었죠. 근데 이 경성제국대학이 바로 서울대학교 전신인데 서울대학은 이상하게도 경성제국대학이 자신의 전신이라는 걸 안 밝혀요. 그리고 서울대학 자신은 해방 이후 1946년에 시작됐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우습죠? 우리는 대개의 경우 전통을 얘기할 때는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죠. 길게.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는 6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시대 성균관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화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도 자신들의 식민지 시대부터 있었던 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 여전이든 이화여전이든 연희전문이든 그죠? 이런 이
자신들의 전문학교부터 쭉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뭐, 이, 뭐라 그러나, 대학 그 설립, 뭐라 그러죠? 기념식 할 때 110주년, 120주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 이상하게 줄여요, 이렇게. 줄여서 46년부터 헤아립니다. 왜 이럴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랬죠. 자신들이 제국대학, 일본 제국, 종경 제국대학, 경성 제국대학의 바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겁하죠. 이러면 안 되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제국대학 시절, 식민지 시대 때 들여온 그 책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왕왕 곤란하죠. 이게 또 딴 데로 샜네. 아무튼 이상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인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재주를 보여줬다 그러죠. 뭐 디자인도 그렇고요, 사파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27, 28에 우리나라 28에 죽었는데 평생 공부해도 이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문학 연구한 사람들에게 이상은 하나의 로망입니다. 로망. 1930년에 2월부터 12월까지 조선이라는 잡지에 장편소설 12월 12일을 연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상의 정기적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933년 3월 이때 사건이죠. 이상 개인에게 있어서는 객결을 합니다. 폐결의 징후죠. 이 객결과 이상의 글쓰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시한부다,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긴장감이랄까요? 생의 밀도는 달라지겠죠. 객결과 글쓰기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천온천이라는 곳으로 요양을 가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이상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말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건 재미삼아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은 이 소설가 김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나? 소설가 김연수. 유명한 요즘 활동하는 중량감 있는 작가로서는 꽤 유명하죠. 김연수가 오래전에 쓴 소설 중에 굿바이 맞나? 굿바이 맞다. 굿바이 이상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은 이상 얘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허구와 사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요. 작가 김현수가. 그리고 이상에 관한 연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의 폭에 따라서 접하는 연구도 좀 달라지겠죠. 아무튼 백천온천에 가서 여러 이상한 기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내 사이가 깊어지면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이상하면 늘 함께 따라다니는 그 천재 화가가 있습니다. 김구본웅이라고. 구본웅. 이 사람도 알아둬야죠. 구본웅. 이상 읽을 때는 이 사람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상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이 늪 같은 존재입니다. 그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금홍이라는 기생이라고 해야 되나, 카페 여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금홍과 규경을 해서 제비라는 다방을 열고 그걸 다 망해먹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소설로 드러나요. 자신의 삶을 살고 또 연기하고 그 연기한 삶을 소설로 그려내는
아쿠타가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가요? 일본의 사소설 전통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상과 사소설 이런 검색해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934년에 오감도라는 그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시를 연재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독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게 무슨 시냐고. 이상이 말하죠. 참 무지몽매한 작자들. 어떻게 이렇게 남들은 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19세기에 아직 머물러 있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자신은 몇천 편의 시를 써서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접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천재들은 너무 때이르게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오감도 시 제1호를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면 아마 거울 정도 배웠을까요? 교과서에서 뭐 소외된 뭐 근대인 이런 거 배웠죠. 다른 건 모르겠어 뭘 배웠는지. 그리고 36년 날개는 조금 배웠을 거예요. 날개는 뭐 날아보자꾸나 하는 얘기 하는데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날개를 펴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나와서 날아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에세이에서 이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날아보자꾸나 라고 했다는데 옥상이 아니에요. 내려와서입니다. 텍스트를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날개. 36년 말 일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1월 또는 12월에 동경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지내다가 불온 사상을 가졌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동경대 부속병원에서 레몬을 다오 하면서 죽었다고 하죠. 이렇게 식민지 시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 또는 한국 문학 전체를 퉁틀어서 가장 빛나는 천재인 이상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해석의 과제를 남겼죠. 그 중에서 그 일부만 보겠습니다. 아마 이때 이상이 이 아쿠다가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여러 가지 사람들 언급하는데 김기림이라는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아쿠다가와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관심이 있었겠죠. 정말 그 예술을 위해서, 이 예술을 통해서 근대인들이 감당해야 할 지점들을 날카롭게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이 어떻게 이 근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포착했는지 오감도 시제 1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일자입니다. 8월 1일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나 여기? 네, 포인트 잘 보세요.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죠? 잠깐만 이걸 켤까? 여기 보이죠? 여기 오감도, 그죠? 이상, 시제 7호에 7호. 그 전부터 연재가 됐겠죠? 오감도 시제 7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보다 내가 보여주고 하는 게 요건데, 잘 봐요. 여기 보이나, 여기? 이렇게? 여기 소설가 구보 시의 1일. 그 박태원의 걸작이죠, 걸작. 소설가 구보 시의 1일이 처음 연재되는 시점이에요. 어머니는 뭐 이렇게 나가는 아들 보고 어쩌지 한다라는 게 처음 시작되는 소설가 구보 시의 1일 우리 다 읽었지? 그
장면입니다. 첫 회 연재하는 분량이에요. 이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우뚝한 두 봉우리, 물론 뭐 김기림도 있고 뒤에 최명익도 있고 유황님도 있지만은 누가 뭐래도 한국 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우뚝한 봉우리인 이상과 박태원의, 이상은 시에서, 박태원은 소설에서,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작품을 내놓은 두 작가가 바로 조선중앙일보에 딱 동시에 등장합니다. 사건이죠. 한국 문학사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 사파가 있잖아요. 연재소설은 이게 사파들이 대단히 중요했거든. 그리고 이런 그 디자인 같은 게, 편집 디자인 같은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이 바로 이상이에요. 이상이 그랬습니다. 이상은 정말 그림도 잘 그렸고요. 졸업 앨범에서 쓴 그 글자 같은 거 봐도 요즘 캘리그래피라고 그러죠. 캘리그래피 솜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친구? 천재였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상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깊어요. 이 타이포그래피나 캘리그래피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김민수 교수죠. 디자인, 오래전에 국민대학교, 우리 학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쓴 이상에 관한 훌륭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이 김민수 교수의 책도 한번 참고해도 재밌을 겁니다. 디자인과 문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김민수 선생이 쓴 그 이상평전 이런 거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눈엔 잘 안 보이겠지? 소설가 구보시의 1위라는 글자, 그리고 여기 그림 있죠, 그림. 그리고 여기 단장, 지팡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하융화라고 되어 있어요. 하융화. 이 하융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융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상의 필명이었습니다. 재밌지? 이상의 필명이었습니다. 이 화융이 여기 박태원 작 그랬죠? 하융화 이랬습니다. 하융 이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찾아보세요. 어떤 일인지. 이 사파들이 되게 재밌죠? 어머니가 있고 원고지가 있고 여기 펜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있죠? 그 구두가 있고. 이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그림 중에 하나의 첫 회. 대단하죠? 그러니까 소설가 구보는 늘 밖으로 놔둔단 말이야. 26살이나 뭐 노총각인데 어머니는 애가 닳겠지. 장가가야 되는데. 근데 지팡이 들고 노트 한 권 들고 구두 신고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다가 새벽이 다 돼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지. 그 첫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걱정. 이런 이미지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나는 원격 강의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시각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냥 그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하기도 좀 뭐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강의실에서는 이런 걸 안 보여주고 또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격 강의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강의의 장점과 오프라인 강의실 강의의 장점을 결합해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는 날 한번 잘 훌륭한 강의를 새롭게 펼쳐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죠? 잘 봐두세요. 그림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오감도 시제 1호를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중앙일보 34년 7월 24일에 시제 1호로, 그러니까 이상이 먼저 연재를 시작했지.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일주일쯤 있다가 8월 1일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연재되죠. 이때 조선중앙일보 하계면 신문에서 하계면이 대단히 중요했거든. 학술과 예술을 맡는 예술을 담당하는 그 부장이 있었는데 그 하계 부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
그때 이 조선중앙일보 화계부장이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태준이라는 작가였어요. 이태준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낯선 이유는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우긴 배웠을 텐데 복덕방이나 영월영감 이런 게 있죠. 이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훌륭한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또 일종의 문학 권력으로서 중요한 인물들을 잘 끌어올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록파 이런 거 들어봤죠? 조지훈, 박목월, 또 누구 있지? 박두진. 이 세 사람을 문장이라는 잡지에 등단시킨 사람도 이태준입니다. 그리고 박태원과 이상이라는 정말 기이한 모더니스트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도 이태준이었어요. 눈이 밝은 사람이었던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라는 게. 자, 그러면 오감도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 필기장을 펴니까 이게 가려진다, 그지? 뭐 껐다 하지 뭐. 오감도, 참 사진 참 성가시네, 그지? 오감도 시제 1호 이상이었습니다. 오감도가 시제 15호까지 있나? 그죠? 확인해 보세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연구자들이 붙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해석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매달려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오감도만 가지고도 오감도 이 시편들 15편 가지고만 해도 한 학기 모자랍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감도 시제 1호. 오감도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원래는 조감도에서 온 말이라 그러죠. 조감도. 이 조감도에서 온 말인데, 잘 봐봐. 이 조감도란 말 들어봤나? 버드 아이스 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버드 B-I-R-D 버드 아이 버드 아이스 뷰 맞나? 맞죠? 그러니까 새 눈으로 볼 깜짝이든 본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쭉 내려다 본다는 얘기지. 뭐 건축물이든 뭐든 이 내려다본 그림을 조감도라 그러지. 이 조감도에서 조자를 보면은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세조자죠, 세조자. 그러니까 새 눈으로 본 그림이라는 뜻이죠. 위에서 새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인데 이 세조자에서 한 받침을 뺀 거지. 한 획을 빼니까 까마귀 오자가 된 거예요. 까마귀의 눈으로 바라본 그림, 까마귀의 눈으로 내려다본 풍경 이런 뜻이야. 응? 이 시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왜 대단한지는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일단 오감되면 알겠죠? 새 눈으로 위에서 지금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는 거야. 네, 근데 이 이상을 오랫동안 연구한 그 권영민 교수라는 도 교수가 계신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이 이상 전집도 4권짜리로 펴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한국 현대문학사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보긴 봐야 될 겁니다. 이 권영민 교수가 연구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상이 어떤 영화를 하나 봤을 것 같다는 거야.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건데 그 당시 영화 잡지를 다 뒤져보니까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이상이 보고 이 시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영화인 즉슨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내 기억이 닿는 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파리 에펠탑이 있지. 파리에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 파리 안 가봤나? 이제 가봐야지 앞으로.
근데 그 에펠탑을, 에펠탑 얘기해도 끝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자. 그 청소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에펠탑을 쭉 올라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 에펠탑은 그야말로 이 파리의 랜드마크거든. 그러니까 구도시에서는 에펠탑이 어디서든 다 보여요. 건물이 가려서 안 보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펠탑 위에 올라가면은 파리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소개한 걸 보면은 영화 필름이 아직 남아있지 않다 그래요. 아쉽게도 그 설명하는 걸 보면은 그 청소부가 에펠탑 청소부가 탑에 올라가서 파리를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막 오가는 거야. 분주하게 오가는 장면을 길게 롱 테이크로 잡은 이 스틸컷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지. 권영민 교수는 아마 이게 이상이 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이 시를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뭐랄까, 추정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충분히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그 영화를 보고 멀리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을 보고 아침 일찍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현대의 삶의 풍경이다 라는 걸 딱 상상했고, 그걸 이 시의 형식으로 딱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지. 그리고 그림 자체가 대단히 연극적이고 회화적이기까지 해요. 그건 왜 그런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오감도 시제 1호.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가로 열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마침표 가로 닫고. 됐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질주의 질주. 여기 질주 있죠? 여기 질주 있습니다. 13인의 아해를 둘러싸고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불길한 숫자인 13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있는데 그냥 많은 아이들입니다. 많은 아이들. 12를 넘어선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걸 두고 무슨 성적인 뭐 메타폰이 뭐니 별별 소리들 많이 합니다.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나는 별로 신경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별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그 논문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신형철이라는 아주 뛰어난 비평가죠. 젊은 비평가가 있습니다. 신형철이라는 비평가가 있습니다. 몰락의 에티카. 왜 좋은 논문, 평론도 잘하고 시도 잘 읽고 이런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 신형철이라는 비평가가 쓴 이상에 관한 논문들이 있어요. 논문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다 논문들 서베이 할 수 있으니까 찾아서 확인해서 보세요. 이 신형철이가 쓴 이상에 관한 논문들, 근대 비판으로 읽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보기엔 가장 탁월해 보여요. 이런 글들 읽어야 돼, 이런 글들. 그 글을 참조하면은 오늘 내 설명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13인의 많은 아이들이 우르르 도로로 질주해요. 이거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 도로로 질주합니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이 가로 열고 지문이지, 지문. 가로를 열었죠, 가로를 이렇게. 그죠? 가로를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봐봐. 가로 닫았지.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희곡에서 얘기하는 지문이죠. 어떤 장면을 설정하는 거잖아, 무대를. 그죠? 희곡적 구성이라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가로 안에 이 장면 지시가.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어. 이렇게. 대단히 희곡적 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오감도 시제 1호만 가지고 이걸 모티프로 해서 연극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이 각 그 키곡을 쓰고 어떻게 이걸 이 각색을 해서 어떻게 무대에 올릴지, 뭐 이상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각색을 할 것 같은가 이거. 자, 그 다음 봐봐요.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이 차이가 없는 반복. 이 반복의 공포도 있잖아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요. 무섭다고 그런단 말이야.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합니다. 제2의 아이도, 가의 도도 이제, 도 무섭다고 그래요. 이게 뭐야? 무섭다는 뭔가? 공포지, 공포. 질주하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야.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4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5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럽니다. 제6의 아이도, 7의 아이도, 8의 아이도, 9의 아이도, 10의 아이도. 꽉 찼죠. 그죠? 또 뛰고 그런가 싶었더니 그냥 재미로 뛴 게 아니에요. 열 다 찼나 싶었더니 그 다음도 이어진다는 거지. 제 11의 아이가 무섭다 그래요. 또 새로 시작하는 거지. 끊없이 이어진다는 거야. 12번째 아이도 무섭다 그런다. 13번째 아이도 무섭다 그런다. 다 무섭다 그런다. 다. 혹시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것 들어봤나? 아라비안 나이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대답해. 들어봤지? 뭐 알라딘이 신드바드니 뭐 이런 거 읽지는 않았어도 동화책을 읽었어도 그냥 그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온다더라 이 얘기는 알지. 응. 왜 이러나? 그죠? 아라비안 나이트 나온다더라 정도는 알 거예요. 대작이죠. 대작이라 모든 이야기의 보고입니다. 왜 이러나?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고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런 이 중동 지역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고전이죠.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얘기할 때 원 제목이 이게 필기가 안 되지? 큰일 났다. 원 제목이 천일야화입니다. 천일야화. 예, 써보자 그러면은 안 되면 쓰면 되지 뭐지. 천일야화예요. 이렇게 천일야화인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냐면은 천일 동안 첫날 동안의 밤에 한 이야기. 그 세헤라자드가 그 왕한테 여성들을 매일 밤 죽이는 이 왕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쭉 그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그 구성으로 쭉 이어지잖아.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죠. 정말 재밌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 앙뚜안 갈랑이라는 이 프랑스의 작가가 쓴 작품을 읽으면 좋습니다. 앙뚜안 갈랑. 아이 참 이상하네. 앙뚜안 갈랑이라는 작가가 쓴 걸로 보면 좋습니다. 천일야화. 천일야화에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일은 천일이야. 천일 이렇게. One thousands and one이야. 천일. 천하루인데 이야기가 천하루 동안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고 천한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많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랍어에서 천일은 그 한 단어로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천일은 아주 많은 수많은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여기에서 13이란 말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되게 12진법에
틀 안에서 살죠. 시간 12시간, 이렇게 24시간 이런 식으로. 13은 12를 넘어서는 많은, 아주 많은, 이 정도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온이란 말이 있지. 온, 고유어에 온, 온 세상 할 때 온. 이게 온이 원래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쓰였지? 백이죠, 백. 그지? 이 백을 온이라 불렀단 말이야. 천을 즈문이라 불렀고, 즈문. 즈문이라 불렀고. 온을 백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백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 온 사람, 온. 이게 관형사로 쓰이지, 요즘에. 그것처럼 13도 12를 넘어서는 아주 많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막 질주해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곳으로 막 질주한단 말이지. 어떻게? 막 달린다는 얘기야. 뭐라고 하면서? 무섭다고 하면서. 무섭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됐죠. 일단 끝 봐봐. 13인의 아해는, 잘 봐요.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뿐이 모였어. 이랬어요. 그렇게 뿐이 모였어. 이게 원문이야. 13인의 아해를 쭉 봤더니 딱 둘로 나뉘어. 보니까. 한 부류는 무서운 아해, 무섭게 생긴 애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밖에 없다는 얘기지. 모인 애들 쭉 봤더니 막 질주하는 아이들을 봤더니 무서운 아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가. 무섭다는 말도 여기서는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는 무섭게 생긴 애도 있었다는 거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뭔가? 다 빼고, 다른 거 빼고,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 자존감을 심화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다 집어치우고, 얼핏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온 과정들 뒷받침하는 원리가 뭐였던 것 같아요? 뭐였던 것 같은가? 경쟁이지, 경쟁.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지금까지도 이 경쟁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은 순간도 못 벗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취업이니 취직이니 뭐니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료들, 동년배들과 경쟁하고 있지. 무시무시한 경쟁 아닌가?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로 생존 경쟁을 내세우고, 이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유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 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왔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등학교 교실을 떠올려 봐봐요. 물론 그 안에 친구들이 그렇겠죠. 근데 원리적으로 본다면은 그 안에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서열화되어 있고, 그죠? 그 안에서 누가 공부도 잘하고, 누가 더 이른바 좋은 대학 가고, 누가 더 못난 대학 가고, 이런 식으로 야비한 이 경계 설정에서 여러분들 못 벗어났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지금도 무슨 구구단처럼 외우는 게 뭐야?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공포스러워요. 서연고 어쩌고 하는 게 있지, 구구단처럼 노래 외우듯이. 차라리 제시카 노래를 부르지. 이건 사립학원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주술에 걸려든 거야, 다. 전 애들이 다 걸려들었어, 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그 주술에 걸려들어가지고, 누가 인류대학 나오고, 이류대학 나오고, 삼류대학 나오고, 그 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 주술에 들려서 여러분 살아온 거야. 그 주술의 이름이 뭐야? 공포야,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들을 다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다 새겨놓고 그 여러분들을 한 방향으로 막 내닫게 만드는 거지. 질주하게 만드는 거지. 이 경주용 말처럼 말이지. 왜? 내 얘기가 너무 야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 시절, 초등학교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내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게 내 삶의 어떤 이 토양이 되고, 대학에 와서도 청춘의 낭만들을 즐기고, 그런가? 취업이나 취직의 공포 두려움 없이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그림 많이 보고, 좋은 영화 많이 보고, 좋은 음악 많이 듣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람과 데이트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받은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아무도 없는 깊은 고독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인지, 그 깊은 고민들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어떤 세상을 꿈꿀 것인지, 그런 고민하나? 그렇다면 내 얘기 취소할게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조금 추상해보면은, 추상화란 말은 좀 구체적인 것도 좀 빼고 본다는 얘기지. 일반화해보면은 이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한 아이들이 두 부류 나뉘어서 질주해온 과정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런가? 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영역도 함께 보잔 말이지. 화폐 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경쟁의 논리를 벗어던질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길 잃은 양이 되고, 자발적으로 내가 나다운 나를 찾아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대단히 드물다고. 대부분은 화폐신을 경배하고 경쟁의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몰라. 왜? 주술 들려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물론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큰 틀에서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근대인의 내면 풍경은 경쟁의 논리에 길들여져서 앞만 보고 달려온 그 형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감도는 멀리서 정말 매 눈으로 근대인의 공포를 정확하게 포착해냈다고 볼 수 있지. 그 공포와 불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달렸단 말이야. 질주했단 말이야. 질주. 여러분들 초상과 비교해 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이제 정말 폼 잡고, 응? 내 영혼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삶을 풍성히 가꾸면서, 응? 돈 걱정 안 하고 폼나게 살 것 같은가? 이 경쟁의 논리에서 딱 벗어나서 우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박노해라는 시인이 사진 에세이를 냈는데, 그 사진 에세이 제목이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예요. 단순하게, simply, 단단하게, firmly, F-I-R-M-L-Y, 그리고 단아하게, gracefully, gracefully, 우아하게는 뜻이죠. 내 삶과 영혼의 우아함은 심플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 내적인 힘이 없으면은 우아한 삶, 폼나는 삶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이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질주하다 보면은 뭐밖에 없겠는가? 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이 지폐 몇 장일 거예요. 지폐 몇 장이라고 너무 무시하나? 나는 그렇게 이 시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얘기했는데 우리 내면도 뭔가는 모르지만 쫓겨요. 불안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달려야 할 것만 같지. 안철수 씨처럼. 왜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하니까.
이해 갔죠? 보면은 또 여기 가로 열고 장면을 지시합니다.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이런 거 다 없어도 그냥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막 질주하고 뭐 출근한지 뭐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늦으면 혼날까봐. 늦으면 지각 몇 번 하면 잘릴까봐. 자, 보세요.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어. 나도 줬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한 명이 무서운 아이든 두 명이 무서운 아이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거 대칭을 이루죠. 그 중에 이 두 명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한 사람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길은 막힌 길이 아니라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면은 너무 공포가 극대화되겠죠. 이제 뚫린 골목으로 나와도 이제 우리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한 아이로 나뉘어서 질주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길들여진다는 얘기예요. 이 원형 감시 장치는 걸 배웠지. 감시가 내면화돼서 이제 공포와 불안을 내면화하고 그냥 질주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우리 시대 맥락에서 읽어도 놀라운 작품입니다. 우리 최첨단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봐도 우리는 다 질주하면서 무서워하거나 무섭게 보이려고 애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나와 자연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깊은 철학적 고민들, 역사적 자기 이해들 이런 건 다 제쳐놔 버리죠. 돈 안 되는 짓을 왜 해? 아주 한 방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뭐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데 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불안과 공포에 떠밀려서 질주하는 삶을 어찌할 것인가. 이런 그 모습들을 포착해내는 그 시선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잘 봐요.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지 아니하여 줬어 이랬지. 기가 막히지 않니? 질주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그냥 질주해. 늘 뭔가 불안해서 막 쫓기듯이 뭔가 질주하는 건 다름없다는 얘기지. 앉아서 질주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질주해야 할 것처럼 보여요. 불안해서 스마트폰 가지고 별짓하고 내면 자체가 다 이 공포와 불안으로 휩싸여 버렸지. 질주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단 말이야. 이 풍경들 잘 보세요. 이 풍경들. 우리 근대 문명에 대한 환호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힘겹게 하는지 그 지점을 이 모더니즘 작가들은 포착하고 있었던 거지. 물론 나스미 소세키에게서 이 내면의 전쟁의 풍경,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봤었죠. 여기 오면 훨씬 더 첨예해지죠. 아쿠다가와에서 보세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공포를 보는 거지. 그런 점에서 예언적 지성들이죠. 근데는 몰락을 꿈꿉니다. 몰락. 끝없이 몰락을 향합니다.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 미적 근대성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감도 시제 1호 조선 문단에 던진 폭탄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대중들은 이해할 깜냥이 안 됐지. 그러니까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했던 거죠. 광인이었습니다. 광인.
미치광이가 아니고는 그 진실의 이면들을 포착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 얘기는 루신 광인일기 하면서 언급했었습니다. 한번 이 시를 복사해서 그 가상대학에 PPT 올리니까 딱 프린트해서 멍하니 보고 생각해 보란 말이야. 오감도를 화두로 해서 저 하늘에 있는 매가, 까마귀가 아니라 매가 말이야. 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볼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의 오감도를 그려보세요. 하늘에서 매가 나를 보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어떤 불안과 공포에 쫓겨서 어떤 도로를 막힌 길이든 막히지 않은 길이든 질주하고 있는지. 자본주의 사회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 해방시켜 놓고서는 신분으로부터 이렇게 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리게 천천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내 안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 그건 자본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본과 결탁한 권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속도를 얘기하죠.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재밌죠? 전혀 낯설게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았지? 그 신영철이 쓴 이상 관련, 이 오감도 관련 논문도 읽어보고요. 여러분들 읽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3, 4학년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상적 독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걸 두고서 별별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뭐 성적인 은유로 읽습니다. 이게 하나만 예를 들면은 막다른 골목을 질주하는 이 13인의 아이는 뭐 정액이다. 그러니까 정자라는 거지. 남성의 정자고 막다른 골목은 콘돔이다. 정자들이 가다가 이 뚫린 골목이라 뭐 콘돔이 찢어졌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엽기적이지. 모든 것들 성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는 무슨 호사치미 때문에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 역사 전통이. 성적 메타포로 읽어내는 것, 성적인 비유로 읽어내는 것들이. 그런 재미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재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여러분 나름의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됐죠? 시간 참 잘 간다. 그치? 자, 그 다음 동경이라는 글을 봐야 할 텐데 큰일 났네. 짧게 볼게요. 짧게 볼 테니까 각자 이 동경이라는 에세이를 찾아서 현대어로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동경이라는 에세이를 현대어로 쭉 찾아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노트에. 정말 훌륭한 글이에요. 이해를 해야 훌륭한 글인데 내가 오늘 한두 달락만 하고 나중에 혹시 자투리 시간이 남거든. 기말 중간고사 기간이나 언제 자투리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해석을 해줄게요. 이상이 30년대 말에 36년 말에 동경으로 건너갔다 그랬지. 정말 휘황찬란한 근대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곳이란 말이야. 근데 갔더니 별거 아니란 말이지. 이 동경과 우리 권태, 우리 그 이상 에세이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권태를 함께 읽으면 참 재밌어요. 권태를
권태라는 작품 들어봤지? 시골에서 권태라는 작품을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동경이라는 곳을 갔더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 글에도 나옵니다만은 뒤에 동경 가서는 동경이 대단하더라. 정말 근대의 중심은 뭐가 달라도 달라. 어마어마하더구만. 이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상은 이 휘황찬란한 빛의 이면을 봅니다. 근대 이면을. 이게 예술가지. 번쩍번쩍하는 무슨 이 불빛에만 눈이 멀어서 와 대단하다고 환호하는 게 아니고 그 그늘들, 어둠들, 하수구들 이런 곳을 본단 말이야. 이런 시선이 중요하지. 이게 나스미 소세케의 시선이었고 루신의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아쿠다가 류노스케의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어둠을 보면서 인간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거지. 이 텍스트는 참고로 말하자면은 맨 뒤에 달았습니다만은 맨 뒤에 그것부터 보고 올까? 예, 판권부터 보고 올게요. 판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캡처에서 내가 강의 자료로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자료들 PPT에 내가 올린 자료들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작권에 저촉돼요. 대단히 심각한 그 행위니까 여러분 강의 시간에만 봐야 됩니다. 보면은 이상전집 나오죠. 여기 이상전집 제3권 수필집이랬죠. 단기 4291년 3월 15일 4291년은 1958년입니다. 이때 발행된 책이에요. 저자는 이상이고 편자가 중요하죠. 이거 엮은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데 임종국 선생입니다. 임종국. 기억해야 돼요.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임종국. 임종국. 친일문학 연구의 대가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이상연구의 대가였어요. 보면 고대문학회 편이랬죠. 고대문학회. 고려대학교 문학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임종국이 낸 엮은 책을 펴낸 거지. 거기에서 따오는 것입니다. 알겠지?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서 동경을 보겠습니다. 동경. 1번 볼게. 이 강의 노트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 때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원문이 현대어로 나와 있으니까 현대어로 된 원문들을 따라서 이 텍스트를 잘 봐두세요. 이 한자 같은 거 잘 보고. 동경. 내가 생각하던 마루노우치 빌딩. 마루노우치 빌딩. 이 마루노우치 빌딩은 동경역 앞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이었어요. 7층. 마루노우치 빌딩. 이거 속칭 마루비루라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줄임말로 많이 쓰죠. 마루비루, 마루노우치 빌딩. 마루노우치 빌딩 속칭 마루비루는 7층짜리 건물인데 그 당시 7층이면 어마어마하게 높겠지. 근데 그 동경을 다녀온 사람들도 이 마루비루가 어마어마하다는 둥,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뉴욕에 가면은 자유여신상과 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떻다는 둥 그런 사람들 있죠. 서울 갔다 오면 롯데 타워가 뭐 100몇 층이나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걸 딱 보고 그것만 봤지 사람들은 그 이면을 안 보지. 근데 이상은 그 이면을 보고서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봐요. 일단 속칭 마루비루는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마루비루에 내가 보는 마루비루에 4갑절은 되는 4배는 되는 굉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마루비루를 어마어마한 빌딩이라 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던 얘기야. 실물로 보니까 같아. 별거 아니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지. 말로만 듣다가 직접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 있죠. 이게 이상의 동경으로 온 이유겠지. 진짜 보겠다. 동경의 근대가 어떤 것인지, 이 꼬라지가 어떤지 봐야겠다는 거죠. 이게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뉴욕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서도 나는 똑같은 환멸을 당할는지, 환멸이란 말이 나오지, 환멸, 똑같은 환멸을 당할는지. 근대에 대한 환멸, 근대의 어떤 상징에 대한 환멸이죠. 근대가 뭐 껍데기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 마루비루나 브로드웨이의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대단할 것 같지만은 또 어쩌면 나는 환멸을 당할지 모른다. 어쨌든 이 도시는 몹시 깨솔린내가 나는구나. 깨솔린내, 가솔린 냄새, 휘발유 냄새가 나는구나. 그것이 나는구나가 첫 인상이다. 그러니까 마루비루를 보고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환멸밖에 남지 않고, 또 후각을 자극하는 것은 휘발유 냄새밖에 없는 거지. 이게 동경의 첫 인상이에요. 이상 문장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우리같이 폐가 칠칠치 못한 인간은, 폐결핵 앓고 있다 그랬지? 우리같이 폐가 칠칠치 못한 인간은 이 폐결핵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동경을 보고자 했지. 그런데 절망하고 맙니다. 우리같이 폐가 칠칠치 못한 인간은 우선 이 도시에 살 자격이 없다. 왜? 공기가 너무나 탁해. 입을 다물어도 벌려도 깨솔린 내가, 맞죠? 깨솔린 이 냄새입니다. 휘발유 냄새가 침투되어 버렸으니, 벌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은 침투해 버렸으니 무슨 음식이고 간에, 무슨 먹을거리고 간에, 음식이고 간에, 얼마 간에 깨솔린 맛을 면할 수 없다. 다 모든 이 몸이나 이 음식물에까지 휘발유 냄새가 배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경 시민의 채취는, 이게 이상식의 유머야. 동경 시민의 채취, 몸 냄새는 자동차와 비슷해 갈 것이다. 비슷해 가리로다 이랬지. 비슷해 갈 것이다. 동경 시민들의 냄새는 모르긴 몰라도 이 자동차 냄새와 비슷해지지 않겠는가. 이 마루노우치라는 빌딩 동리에는, 이 마루노우치가 동네 구역 이름이에요. 구역. 마루노우치라는 빌딩 동리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빌딩 말고는 빌딩 외에 주민이 없다. 빌딩만 있어요. 서울도 그렇죠. 서울도 주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빌딩이 주인이야. 빌딩이. 인간들은 저 밑에 그냥 개미처럼 기어다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매의 시선은 보란 말이야. 까마귀의 시선으로. 건물들이 주인이야. 건물들이. 빌딩들이. 그리고 자동차가 구두 노릇을 한다. 자동차가 구두 노릇을 한대요. 도보하는 사람이라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세기말과 현대 자본주의를 비애하는 거룩한 철학인.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 없이 헛되이 걸어다닌다는 뜻이에요. 도보. 이리저리 할 일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 세기말과 현대 자본주의. 새로운 세기말. 그러니까 어떤 퇴폐적인 상황이죠. 현대 자본주의를 째려보는, 흘겨보는 그런 거룩한 철학자밖에 없다는 얘기지. 산책의 능력, 게으름의 능력, 어슬렁거림의 능력이에요. 앞에 오감도 시제 1호하고 이어지지. 모든 사람들이 질주할 때 그걸 거슬러서 느리게 걷는 것, 산책하는 것. 어마어마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신고 드나든다. 마구 돌아다닌다는 얘기지. 싸돌아다닙니다. 뭔가 쫓기듯이. 그런데 내가 어림없이 이 동리를 5분 동안이나 걸었다. 나도 이쯤 되면 철학자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어림없이, 난 철학자가 아닌데
철학자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이런 뜻이겠죠. 이 동리를 5분 동안이나 걸었다. 그러면 나도 현명하게 택시를 잡아 타는 수밖에. 네, 철학자 노릇은 하기 힘드니까 뭐 택시를 잡아 타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나는 택시 속에서 가로를 넣은 것은 외래어들이에요. 외래어들. 가솔린, 택시, 바로노우치 이런 것들 있죠. 빌딩 이런 거 다 가로 안에 있지. 외래어라는 뜻입니다. 택시 속에서 20세기라는 제목을 연구하였다. 날개 들인 말이 나오죠. 무엇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20세기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이상시대에는 현대겠죠. 현대. 30년대를 20세기란 무엇인가, 현대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생각했다 이런 뜻이지. 연구했다. 창밖은 지금 궁성 호리곁, 무수한. 이 궁성은 천황이 사는, 일본 천황이 사는 성이고, 호리는 그 해자라고 있지. 해자. 이 성 옆에 말이나 이런 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호수 물을 파지. 그렇게 오다 공격 오다 다 떨어지게. 그리고 다리가 이게 이 도계식이라고 그러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잖아. 궁성 호리, 해자라고 그래. 해자. 찾아보세요. 잘 찾아봐야 되는 거야. 해자를 나타낸 일본어 해자 한자고요. 해자 알았지? 궁성 호리곁 무수한 자동차가 영영이 의성어입니다. 앵앵거리는 뜻이에요. 영영이 20세기를 유지하느라고 야단들이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빵빵거리고 다니는 게 붕붕거리고 다니는 게 20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이게 이상식의 유머야. 근대란 뭐냐? 사람들의 소리 사라지고 기계들이 앵앵거리고 다니는 그런 게 20세기죠. 19세기 휴적지근한 내음새가 썩 많이 나는 내 도덕성은 19세기식 휴적지근한 냄새가 썩 많이 나는 내 도덕성은 어째서 저렇게 자동차가 많은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대단히 점잖은 것이었다. 이걸 이해할 수 자동차가 많은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대단히 점잖다. 이렇게 앵앵대고 다니지 않는다. 19세기식으로 점잖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신숙은 신주쿠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어떤 신도시 같은 것이었어요. 지금 대단히 붐비는 도시죠. 우리로 말하면 아마 어디가 좋을까? 영등포 그 정도가 되려나? 대단히 중요한 지금 대단히 뭐랄까 분주한 곳입니다.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유흥가가 많이 있고요. 저쪽으로는 물론 빌딩 숲이 있습니다. 신주쿠만 얘기해도 여러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내가 일본 처음 간 게 신주쿠였거든. 신주쿠 구상이 있었습니다. 신주쿠에서 나는 일본을 어떻게 공부하겠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신주쿠는 신주쿠다운 성격이 있다. 박빙을 밟는 듯한 사치, 치사라고 해서 치사, 박빙이라고 그랬지. 박빙.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한 치사. 이상은 이게 바꿔 썼었어요. 치사, 사치란 말이지. 사치란 말을 이상은 이렇게 바꿔 썼었습니다. 사치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이걸 사치인데 치사라고 이렇게 썼어요. 바꿔서 여러 텍스트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빙을 밟는 듯한 치사, 사치. 우리는 프랑스 야식기에서 미리 우유를 섞어 가져온 커피를 한 잔 먹고, 프랑스 야식기는 프랑스식 저택입니다. 프랑스식 저택. 우리가 프랑스식 저택하면 뭔가 폼나 보이지.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지 못했었어요. 또 우리 눈으로 세계를 보지도 못했어요. 서양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주입해준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를 보거나 세계를 봤다는 얘기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뭐 아름다운 걸 보고 추앙을 보는 것 같은가? 어림없어요. 그 훈육되는 것들이에요. 그 시선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권력적입니다. 우리가 유럽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저 아프리카 흑인을 바라보는 시선, 동남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선, 미국인 중에서도 흑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히스패닉을 바라보는 시선과 백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은 거 다른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 앵글로세슨족의 이 백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같은 거 다른가? 응? 다르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 것 같은가? 이 시선 투쟁이에요. 응? 그래서 프랑스식 그러면 폼나 보이지. 영국식 하면 젠틀해 보이고 말이야. 신사답고. 프랑스식 하면은 패션의 중심이고 말이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루브르에는 저 화려한 그 문화들이 다 응집되어 있고 다 도둑놈 소굴인데 말이지. 제국주의 약탈의 이 창고들인데 말이지. 우리는 끝없이 유럽과 미국을 선망하며 살았단 말이야. 이 당시 식민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선망해 왔지. 제국을 선망해 왔죠. 그게 빨려들 수밖에 없지. 문명의 그 블랙홀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우리 눈으로.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내 눈으로 세계를 보고 내 눈으로 나를 본다는 것 같지. 아니야. 타자의 시선으로 우리는 나를 봐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야. 자기 힘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공부와 수고를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보란 말이야.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습 볼 때 누구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되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패션이든 뭐 자기식으로 해나가요. 자기가 패션의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 근데 우리 대부분은 따라하지. 따라쟁이들이지. 흉내내죠. 사고도. 이 흉내라는 소설 같은 거 보세요. 식민지인들은 흉내의 그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나요. 갑자기 딴 데로 샜다. 프랑스 야식기는 프랑스식 저택 이런 뜻인데 프랑스는 프랑스고 야식기는 저택이에요. 프랑스 야식기에서 미리 우유를 섞어 가져온 커피를 한 잔 먹고 폼나지? 스타벅스 한 잔 딱 테이크아웃해서 딱 들고 있으면은 뉴욕 한복판에 스타벅스를 소비하는 뉴요커처럼 보이죠? 그리고 뭔가 폼나게 꾸미면은 파리지앵처럼 와닿기도 하겠지. 내가 너무 야박하게 얘기하나? 일단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고 시선을 확보하면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그리고 한 잔 먹고 그리고 십전식을 치를 때 십전식을 치른다. 그 커피값을 낸다는 얘기지. 어쩐지 구전 오리보다 오리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당연히 10전이니까 구전 오리보다 더 많지. 구전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뭐야 9전 50전 이런 뜻이죠. 15 나면 좀 커 보이지. 그래서 뭐 만원대 상품 이러면서 19,999원 이러잖아. 왜? 그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르테르는 베르테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할 때 베르테르 있죠. 그 베르테르를 일본식으로 표기하면은 에르테르. 일본에서는 바이러스도 위루스로 하죠. 위루스. W를 독일어의 W가 독일어의 W 있죠? 독일어의 W가 독일어에서 W가 V 발음 나지? 베르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일본에는 그 W 반모음으로 발음을 해요. 베르테르 동경 시민은 불란서를 프랑스라고 쓴다. 중요한 구절이야. 일본 이게 소새끼가 떠올라야 돼요. 외발적 개화에 노출돼서 흉내내기 여념이 없는 자들이야.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
흉내내라고 정신이 없어요. 족보도 없는 이상한 이 상호들, 아파트 이름들 보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아파트 이름들 한번 또 얘기해봐봐. 네레미안, 뭐 푸르디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세요. 마치 서양 냄새가 안 나면은 이상하듯이 다 무슨 팰리스들이고 무슨 다 타워들이고 그 얘기입니다. 프랑스라고 표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열등의식, 열등의식. 서양에 의해서 의한 지독한 열등감입니다. 일본인들이 근대화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면서도 그 일본인들의 그 이면을 그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서양에 대한 열등감이야. 이 서양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하는 게 2차 세계대전이야. 잘 봐야 되는 걸 잘. 나 자신의 어떤 균형 감각을 찾지 못했었어요. 한국은 내가 보기에는 특히 대한민국의 한정에서 얘기하자면은 남한의 한정에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비로소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자기 시선을 얼마간 확보해 나가는 것 같아요. 집합적으로 볼 때. 우리도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유럽이나 서양 문명에 대한 그 지독한 이 짓눌림에서 못 튀어나왔다고. 다 미국은 이래, 프랑스는 이래, 독일은 이래, 우리는 그러지 못해. 늘 따라가느라고 정신 없었지. 일본에 대해서도 양가 감정이 있었단 말이야. 근대에 이르러서는 열등감, 그리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월감, 이게 착 뒤섞여 있었단 얘기지. 근데 이제 그 거미줄 같은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 같아요. 이거 감정의 문제거든. 정서적인 문제거든. 1차적으로 보자면. 이 얘기는 내가 두고두고 천천히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프랑스라고 영어로 알파벳으로 쎄 폼나 보인다는 얘기지. 불란스라고 쓰면 이상해 보이고. 에루테루는, 이게 에루테루예요. 이렇게 써요. 에루테루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연애를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나는 기억하는데 에루테루는 조금도 슬프지 않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어야 아는데 알죠? 감정 해방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1700 몇 년이지? 1756년인가? 이때 나온 정말 대단한 감정을 해방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해방해야 하는 선언한 신호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래서 이 에르테르가 권총 자살을 하지. 노란 셔츠를 입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걸 두고 베르테르 신드롬 이랬었어요. 베르테르 신드롬. 그래서 이 에르테르라고 써놓으면은 왠지 폼나 보이잖아. 알파벳으로 쓰니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연애를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나는 기억하는데 이게 에르테르라고 한글로 쓰면은 조금 슬프지 않다. 뭔가 비틀어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영어 알파벳으로 써야 그 원래 맛이 나는데 이런 뜻입니다. 커피는 스타벅스에서 가서 마셔야 뉴요커처럼 보일 텐데 점심 때 커피 안 마시고 시집 한 권 사면 어떨까?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할 수 없지. 신주쿠 한 줄만 더 하자. 신주쿠 귀화 같은 귀화 귀신불입니다. 귀신불. 화려한 도시 등불에서 귀신불을 봅니다. 귀신불 같은 이 번영 3종목, 번영 3종, 이 종목은 산초멸해서 뭐 동대문 아니다. 종로 일가 할 때 일가 이런 겁니다. 번영로는 지명이고요. 번영할 때 번영이에요. 번영 산초매, 번영로 3가 이런 겁니다. 저편에는 판장은 이 판자로 쳐놓은 담장이야. 판장과 팔리지 않는 대지와 지대, 팔리지 않는 지대 있죠. 땅과 지대와 오줌, 뭐라 그랬나? 조금만 더 보자. 오줌 누지 말라는 계시가 있고, 소변 금지라는 게 있죠. 왜? 계시가 있고, 또 집들도 물론 있겠지요. 신주쿠에 잘 보세요. 신주쿠에 귀신 같은 불꽃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면에는
팔리지 않는 땅도 있고, 판자로 얼기설기 쌓아놓은 담장도 있고, 거기에는 스프레이가 낙서로 소변 금지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또 집들도 있겠다. 고 얘기하는 거지. 휘황찬란한 불빛의 이면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에게 신압으로 수행할 과제로 맡기겠습니다. 이 현대어 본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죠.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짜투리 시간이 나오면은 내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에세이 작성하는 사람들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김동인, 그리고 이상을 시야에 두고서 지옥변에 실린 작품들 다 읽었지? 그리고 이런 여러 작품들과 김동인, 그리고 이상의 이런 작품들을 떠올리면서 에세이를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상의 에세이 동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쳐서 못하겠지? 천천히 하세요. 내가 다음 기회에 잊지 않고 있다가 다시 강독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힘 잊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질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아마 내공의 힘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렇지? 수고했습니다.